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시프터즈라는 회사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라즈베리 파이로 직접 만드는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인데요. 여기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안에 녹아있는 기술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과 경험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기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환경을 내가 원하는 걸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준 도구를 말하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만든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의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원이 켜져서 작동하는 모습인데 잘 보시면은 화면에 그래프도 그려져 있고 글씨도 써져 있고 그리고 또 옆에는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여러 개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번 발표를 잘 따라오시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술들이 녹아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한번 목차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 녹아있는 기술적인 측면들을 다뤄볼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리눅스 네트워킹 스택의 기본적인 기능들 이런 걸 사용한 환경 제어 방법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도메인별 환경 제어라는 걸 해내기 위해서 eBPF라는 기술을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아까 앞서 보셨던 디스플레이나 버튼들 이런 걸 어떻게 사용자에게 쓰기 쉽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기를 여러 대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배포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 개발자들이 평소 개발 중일 때에는 잘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배포하면은 그제서야 터지는 문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이슈입니다. 개발할 때는 분명히 잘 됐는데 배포하고 나니까 연결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통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오류가 나고 그런 경우들이 자주 생기죠. 왜냐하면은 일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들이 흔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느리고 불안정한 네트워크. 보통 우리가 인터넷이 느리다라고 말할 때 상황인데요. 패킷 로스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그냥 회선 자체가 느린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 보통 우리는 인터넷이 느리다라고 느낍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네트워크가 갑자기 단절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출근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서 모바일 게임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종종 데이터로 게임하다가 갑자기 와이파이에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끊긴다든지 이러면은 네트워크가 갑자기 오류가 나서 아니면 렉이 걸리고 이런 상황들을 종종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 네트워크 단절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환경에서는 비대칭적인 전송 속도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다운로드는 엄청 빠른데 업로드가 느린다든지 아니면은 리소스를 받는 CDN은 빠른데 정작 서버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엄청 느리고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환경들에 대해서 직접 테스트하지 않고 개발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 테스트는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하려고 네트워크 환경 조작 도구들을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설정하는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환경 세팅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팅을 해봐도 기능이 많지가 않아서 다양한 경우를 재현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비소프트웨어 직군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따라 하시는 것조차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떠올린 게 앞서 보여드린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에 대한 아이디어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테스트 기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바로 시뮬레이터에 연결만 했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앞에 보여드린 모든 불안정한 네트워크의 상황들을 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그냥 접속하고 그리고 그만하고 싶으면 그 접속 끊고 그래서 이건 꼭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들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으면 엄청 편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용하기가 엄청 편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개발하기로 마음먹었고
직접 만들면 좋은 점도 많이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라즈베리 파이라는 소형 컴퓨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왜 적합한 개발 플랫폼일까요? 네, 우선은 구하기가 쉽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유명한 제품이라서 재고도 많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서화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편리하죠. 또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붙일 확장 컴포넌트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보여드린 디스플레이나 버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눅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리눅스가 돌아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까요? 그 이유는 리눅스 안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눅스 자체만으로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환경 제어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를 가지고 어떻게 네트워크 환경 제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본격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기능들을 다루고자 하는지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 네트워크 환경 제어를 다뤄볼 거예요. 여기에는 트래픽의 속도 조절, 그리고 패킷 로스 같은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을 재현하는 기능이 들어갈 거고요. 네, 두 번째로 기기가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무선 AP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IP 동적 할당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기가 접속한 뒤에 인터넷에 직접 접속해서 자유롭게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트래픽 속도 조절하고 불안정한 네트워크 상황 재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그냥 기능만 막 나열하면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패킷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네트워크 흐름도를 그려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맨 왼쪽이 기기를 사용한 유저, 그리고 맨 오른쪽이 외부 인터넷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환경 제어는 지금 이 부분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리눅스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네트워크 도구들 중에 IP Route 2라는 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IP Route 2가 뭘까요? 네, IP Route 2는 마치 여러 도구들이 모인 공구 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트워킹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IP Route 2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네트워킹 설정 같은 걸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면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IP Route 2 안에 있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라우팅 설정,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관리해주는 기능,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트래픽 컨트롤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트래픽 컨트롤 기능을 담당하는 도구가 바로 TC인데요. 이거를 사용하면 트래픽 제어에 관한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기능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대역폭을 제한하는 기능, 그리고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한하는 이 두 가지 기능만 살펴볼 겁니다. 그럼 TC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TC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Q디스크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료구조 중에서 Q라는 자료구조를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Q는 기본적으로 어떤 값들을 차례대로 집어넣고 이제 꺼낼 때도 넣은 순서대로 꺼낼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구조인데요. 네트워크 패킷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이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패킷을 보내면 내부적으로 리눅스는 Q에다가 그 패킷을 저장해두고 이제 때가 되면 꺼내서 네트워크에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Q에서 언제 어떻게 패킷을 꺼내서 네트워크에 흘려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Q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런 Q디스크 종류는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딱 두 개만 사용할 거예요. 바로 HTTP와 NetM. 속도 제어는 HTTP라는 걸로 해볼 거고, 그리고 환경 제어는 NetM이라는 Q디스크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HTTP가 어떻게 속도 제어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HTTP가 패킷을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 타려면은 맨 처음에 어떤 걸 사나요? 네, 바로 입장권이죠. HTTP도 비슷합니다. HTTP에서 패킷이 네트워크로 나가기 위해선 표를 한 장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1초에 10장씩 표가 발급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똑같이 패킷도 1초에 10개씩 나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패킷이 만약에 표가 발급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넘친 패킷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것들은 곧장 나가지 못하고 표가 다음 발급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패킷이 나가는 속도를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HTTP의 표가 발급되는 속도를 잘 조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속도 제한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HTTP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netMQDIS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netMQDISC는 해주는 일이 아주 명료해요. 말 그대로 각종 네트워크 상황들을 에뮬레이션 해주는 QDISC인데요. 그 예시로는 패킷을 일부러 늦게 보내는 딜레이 기능, 그리고 확률적으로 패킷을 드랍시키는 패킷 로스 기능, 그리고 패킷을 보내긴 하는데 일부 데이터를 손상시켜서 보내는 콜옵션 기능, 그리고 패킷이 들어온 순서대로 보내지 않고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해서 보내주는 리오더 기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설정 값들을 잘 조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을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QDISC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게 모두 리눅스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구현해 줄 필요조차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놀라운 QDISC를 가지고 패킷이 들어오는 방향 그리고 나가는 방향 두 방향에 모두 그대로 적용해 주면 바로 끝나는 걸까요? 네, 아쉽게도 이 다재다능한 TC에도 한계가 있어요. 바로 패킷이 들어오는 방향인 인그레스에서는 트래픽 제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오는 방향에 대한 네트워크 제어는 포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IFB라는 게 등장합니다. IFB가 해주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IFB는 패킷을 여러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처리해주는 허브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방향 중간에다가 그냥 IFB를 끼워 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어떤 게 달라질까요? 네, 여기서 잘 보시면은 IFB를 중간에 끼워 넣게 되면 원래는 들어오는 방향이었던 게 IFB에 나가는 방향이 됐죠. 그러면은 IFB에 나가는 방향을 제어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패킷이 들어오는 방향에 대한 제어를 하는 것과 똑같아지죠. 그럼 이렇게 간단한 트릭으로 TC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트워크 흐름도로 돌아와 보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에서만 IFB가 QDISC로 들어오기 전에 위치하게 되죠. 네, 이것으로 네트워크 환경 제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구현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네트워크 제어 기능들을 이제 다 구현을 하면은 거기서 끝일까요? 네, 아니겠죠. 기기가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기기가 라즈베리 파이에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접속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다시 네트워크 흐름도로 돌아와 보면 유저가 직접 접속하는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라즈베리 파이의 모바일 기기가 접속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액세스 포인트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흔히 일상에서 와이파이 잡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접속하는 그곳이 바로 무선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를 만들기만 하면 과연 끝날까요? 네, 아쉽게도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쓰는 모든 기기들은 IP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데요. 그래서 연결을 했더라도 IP가 없으면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P 주소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라즈베리 파이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우선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호스트 APD라는 걸 사용합니다. 호스트 APD는 리눅스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바로 이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아주 간단한 설정 파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액세스 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IP 주소가 없으면 통신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IP 주소를 발급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DHCP 서버라는 건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라즈베리 파이에서 설치해서 실행만 해주면은 간단하게 IP 발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도구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기기가 라즈베리 파이에 잘 접속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과정까지 다 끝나서 기기가 라즈베리 파이에 잘 접속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걸까요? 네, 아니겠죠. 기기가 만약에 외부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없으면은 서버에도 접속 못하고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연결된 기기 모두가 외부 인터넷과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다시 네트워크 흐름도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기는 DHCP 서버에 의해서 IP 주소를 발급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급받은 IP를 가지고 바로 외부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IP는 프라이빗 IP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부터 패킷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거고,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연결되는 기기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의 IP는 딱 한 개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기가 각자 구분돼서 통신되기가 매우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마스커레이딩입니다. 이 기능은 IP 테이블즈라는 도구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IP들에 대한 연결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각각에 대해서 source NAT라는 것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약간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해보자면 여러 기기의 IP를 잘 구분해서 외부 인터넷과 통신을 하도록 도와주고, 각 기기들은 마치 라즈베리 파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터넷과 통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기기들은 각자 프라이빗 IP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인터넷과 직접 연결된 건 라즈베리 파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마스커레이딩을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기기의 통신을 라즈베리 파이가 중간에서 도맡아서 대신 인터넷과 통신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환경 제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기본적인 제어 기능들은 리눅스 커널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었고, 이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했죠. 대표적으로 TC와 IP 테이블즈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기기에게 IP 주소를 발급해주기 위해서 호스트 APD와 DHCP 서버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간단한 제어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도메인별 환경 제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이야기한 환경 제어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전체적인 제어 이야기만 했는데 테스트를 하다 보면 특정 패킷들만 골라가지고 제어를 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은 패킷 1번은 특정 큐디스크를 통과해서 제어가 되는데 패킷 2번은 아무런 제어를 안 받고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미지나 사운드 이런 정적 컨텐츠들을 유저들한테 제공을 할 때는 CDN이라는 걸 흔히 사용을 하는데요. CDN은 특성상 전 세계 곳곳에 서버가 배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접속해도 속도가 꽤 빨라요. 근데 우리가 만든 서버는 대부분 그렇진 않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CDN은 빠른데 게임 서버하고는 통신이 느린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도메인별로 제어가 필요할 거예요. 이 말은 즉슨 패킷을 도메인별로 분류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도메인에 앞서서 한번 IP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말한 도메인 말고 IP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네, 바로 TC의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IP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필터라는 거를 큐디스크 앞에다가 살짝 끼워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패킷이 분류돼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도메인은 어떨까요? 그걸 알아보기 앞서서 도메인의 특성을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에는 반드시 IP 주소가 필요하다 했죠. 여기서 이 IP 주소를 외우기 쉽게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준 게 도메인 이름이에요. 따라서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도메인을 IP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 IP를 그대로 사용해서 필터를 만들어주면 될까요? 네, 아마 아니겠죠. 도메인 이름의 특성상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도메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IP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한 번 가져온 IP를 가지고 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IP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리졸브된 IP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 하나만 골라가지고 제어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메인 이름은 IP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도메인 이름은 CNAME이라는 종류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IP만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도메인 이름의 특성상 단순히 하나의 IP를 가지고만 제어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쩔 수 없이 도메인이 가리키는 모든 IP에 대해서 하나하나 필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도메인이 어떤 IP를 가리키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eBPF라는 기술입니다. eBPF가 뭘까요?
eBPF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커널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실행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물론 eBPF 또한 리눅스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eBPF 프로그램만 있다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커널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되니까 아주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eBPF 프로그램을 돌려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패킷이 오고 가는 거를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eBPF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붙인 것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DNS 패킷만 걸러내서 보여주는 eBPF 프로그램을 인터페이스에 붙이게 되면 어떤 도메인이 어떤 IP를 가리키게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뮬레이터에서는 이 도메인들에 대한 IP를 모두 모아서 필터만 차례대로 생성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원하는 환경 제어를 도메인에 대해서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CNAME 레코드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CNAME도 똑같이 도메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 레코드에 대한 IP들을 재기적으로 똑같이 얻어와서 필터를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로직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도메인에 대한 환경 제어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특정 도메인에 대한 환경 제어를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우리 도메인 이름은 IP와는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이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BPF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고, 이걸 통해 DNS 패킷을 관찰하는 것으로 도메인이 가리키는 IP를 모두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IP들에 대해서 모두 필터를 하나하나 만들어줘서 패킷을 분류하고 CNAME이면 재기적으로 IP를 얻어와서 관리해주면 된다는 것도 알아봤죠. 네, 여기까지 해서 네트워크 환경 제어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남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쓰기 좋은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이 남았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발표의 첫 부분에서 말했듯이 기존에 있던 도구들은 설정도 까다롭고 사용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쉽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물리 버튼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는 정보가 한눈에 표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든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버튼도 누구든지 쉽게 딸깍딸깍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 수단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리눅스에서 어떻게 이런 컴포넌트들을 다룰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물리 버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하든지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신호를 읽거나 쓰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물리 버튼 같은 경우에는 GPIO라는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GPIO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네, 예상하셨듯이 리눅스에서는 이미 GPIO 신호를 자동으로 파일로 매핑해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핑된 파일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 버튼이 눌렸는지 아닌지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 파일을 읽고 쓰는 거는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버튼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매우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기를 직접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버튼이 어떤 기능에 대응되는지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처럼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 시뮬레이터 코드에 넣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버튼의 기능을 자유롭게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디스플레이 또한 리눅스에서는 매우 다루기가 쉬워요. 리눅스는 디스플레이를 인식을 하게 되면 프레임 버퍼라는 파일로 디스플레이를 매핑시켜줘요. 그래서 파일로 매핑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파일을 또 똑같이 읽고 쓰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간단한 예시를 준비해봤어요. 리눅스에는 특수한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dev.random이라는 파일을 읽으면 랜덤한 바이트 열을 얻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 랜덤 파일을 디스플레이 파일에 그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 수 없는 노이즈가 화면 전체를 뒤덮었죠.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파일로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디스플레이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에 아주 쉽게 정보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떤 정보를 표시해주면 좋을까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오고 가는 트래픽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한 실시간 그래프를 그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통신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얼마나 정보가 많이 오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면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도 엄청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은 트래픽 양은 어떤 식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 또 예상하셨듯이 리눅스는 이런 통계 정보까지 파일로 노출시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현재까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 트래픽이 얼마나 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정보를 표시해 줄 것인지를 결정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화면에다가 그려줘야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개발하시면서 파일을 읽고 쓰는 것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이거랑 메모리 공간을 읽고 쓰는 거랑 둘 중에 어느 게 더 상대적으로 편하신가요?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메모리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메모리는 변수에 값을 그냥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데 파일은 그거보다는 약간 더 번거롭죠. 그러면은 파일을 메모리 쓰듯이 쉽게 쓸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 저는 mmap이라는 시스템 콜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시스템 콜을 사용을 하면은 메모리 공간에 파일을 매핑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매핑된 메모리 공간을 그냥 평소에 메모리를 수정하듯이 읽고 써주기만 하면 그대로 그 파일을 읽고 쓰는 것처럼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레임 버퍼 파일을 수정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mmap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쉽게 사용량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잘 그려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용자가 쓰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하드웨어를 다루는 것이어서 어려울 것 같았는데 별게 없었죠? 이게 바로 리눅스가 가진 강력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눅스가 매핑해준 파일로 버튼 신호도 읽고 디스플레이도 쉽게 조작하고 그리고 뭐 통계 파일 같은 것도 쉽게 읽고 그럴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재배포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왜 재배포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솔루션을 만든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애써서 공들여가지고 기기를 하나를 잘 만들었는데 세상에 딱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겠죠? 써야 되는 사람은 여러 명이고 근데 기기는 한 대고 그러면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를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같은 동작을 하는 시뮬레이터를 그대로 복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재배포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이 이미지 안에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 그리고 뭐 각종 보조 도구들 이런 것들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다면 각 다른 기기들을 만들 때 되게 편리하겠죠? 그러면 이 모든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로 시스템D 서비스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자가 라즈베리 파이 전원을 꽂고 하나하나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행해 줘야 된다면 너무 불편하겠죠? 여기서 시스템D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은 특정 프로그램이 리눅스가 켜질 때 동시에 같이 켜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랑 각종 설정들을 모두 시스템D 서비스로 잘 만들어서 미리 세팅을 해두면 전원을 꽂자마자 싹 다 켜져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미리 세팅된 라즈베리 파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재배포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팅이 끝난 라즈베리 파이 전원을 끄고 SD카드를 뽑아서 그 내용물을 그대로 아카이빙 해주기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럼 이제 다른 기계를 만들고 싶어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준비된 재배포 이미지를 그대로 다른 SD카드에 압축을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SD카드를 다른 라즈베리 파이에도 그대로 꽂아서 전원을 켜주기만 하면 똑같은 기기가 하나가 더 쉽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재배포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재배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재배포 이미지를 만드는 거하고 재배포하는 과정도 아주 간단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재배포 이미지를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여러 개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라즈베리 파이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걸 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기능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쭉 살펴봤죠. 우리 리눅스에 내장된 기능으로 환경 제어도 구현해봤고 eBPF라는 것도 써보고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직접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배포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까지 했었죠. 네,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나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재밌는 물건을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강력한 리눅스의 기능 한번 사용해 보셔서 여러분만의 멋진 물건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발표를 끝내기 전에 채용 홍보를 하나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데브시프터즈 데브옵스 팀에서는 전 세계 유저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내 주변 동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데브옵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셨던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처럼 여러 가지 유용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이것 말고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저희 데브시프터즈 데브옵스 팀은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